김중구 대표 같은 사례는 진짜 흔치 않은 사례죠. 웹툰이라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혼자 창출해낸 사람이거든요.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은 게 우리 돈으로 치면 416억 원, 스톡옵션을 346만 주를 11달러 기준으로 받았대요. 이런 거 합치면 한 900억 원 된다. 민진 대표가 지분 20%를 받았단 말이죠. 1000억 원 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3, 4조 원이에요. 어도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진 대표의 보상안이 훨씬 더 파격적이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직장인으로 1000억을 버는 법이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실제로 최근에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께서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이 보상으로 한 1000억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됐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정해봤고요. 지금 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스닥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IPO는 그 회사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주식 가격을 책정을 하고 기존 주주들의 구주를 팔던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신주를 발행해서 팔던가 어쨌든 이제 주식을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를 말하죠. 이걸 공모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이버 웹툰의 사실 정식 명칭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예요. 우리는 이제 서비스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인명은 웹툰 엔터테인먼트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주당 가격을 수요 조사 끝에 21달러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 1,5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구주 매출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신주 얘기만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4,300억 원에 뭐 하나로 따지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뭐 한 4조까지 잠깐 이제 장 시작하고 올랐다가 지금은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조 한 5, 6천억 정도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뭐 빅뉴스냐 이런 걸 따지자면 뭐 일단은 뭐 유력 현지 뭐 경제지 일간지에서는 좀 어느 정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기관 중에서 미국에서 좀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그런 회사가 참여를 했어요. 이게 조금 화제를 모았는데 근데 이제 블랙록이 그 왜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을까? 뭐 이런 거에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여기가 왜 공모에 왜 들어갔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블랙록이 쿠팡의 그 중기 투자자예요. 후기 투자자까지는 아니고 초기 투자자도 아니고 중기 투자자 한 기업 가치 1조에서 3조 사이일 때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에 투자 받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이제 쿠팡이 20, 30조 원으로 상장을 하고 뭐 100조까지 치솟아 올랐잖아요. 기업 가치가. 그래서 최소 10배 이상의 아마 차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런 한국 시장의 뭐랄까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잠재력 이런 걸 좋게 본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 들어온 다음에 많은 적지 않은 그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빅뉴스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한국 IT 산업의 뭐랄까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랄까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장하기 전까지는 투자금을 계속 받으면 그 투자 받은 돈을 회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제 자금을 한 4,300억 정도 조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할 때는 이게 어떤 형태로 이 회사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장하면 이제 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장이 돼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회사는 뭐가 좋은 거예요? 뭐 투자 유치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모 작업이. 다만 투자 유치는 보통 기관들이라든지 특수관계자를 이제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건데 이제 공모 작업에서의 신주 발행은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것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이렇게 딱 중간에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청약 같은 것도 다 받고 아파트 청약하듯이 그래서 뭐 경쟁률 세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추첨을 돌려서 이렇게 배정하는 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주는 기존에 있는 주식이란 뜻이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주식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구주로 상장을 하면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주식의 소유자가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신주라고 하면 새롭게 주식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금을 이제 받아서 어디든가 또 새로운 뭐 신기술이든 뭐 장비든에 투자를 할 거면 신주 발행하면 되는데 구주를 상장시켜봐야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주로 가야 되는 거죠.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순간이 이 스타트업이 생겨서 쭉 회사를 이어가는 그 와중에 있어서 자금을 깔끔하게 조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좀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피날레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다가 이제 좀 자신 없다라고 하면 빨리 들어가죠, 상장을. 그럴 때는 한 이제 뭐 시가총액 1-2천억 원에 한 1-200억의 펀딩을 받고, 근데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성장성 강한 스타트업일수록 최대한 미루려고 하죠. 왜냐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먹으면 뭐 1-20조 원으로 상장을 해서 1-2조 원을 땡, 이게 사실 꿈이 모두가 바라는 꿈을 그리는 거고. 근데 좀 네이버 웹툰이 이것보다는 좀 못했다. 어쨌든 그래도 1조 원 넘었으니까 1조 원만 넘어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뭐 완전 대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중대박 정도는 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3-4조 정도 기업 가치면 뭐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도 꽤 그렇죠. 상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블랙록이라는 굉장히 큰 투자자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쿠팡에 들어가서 이 한국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본 좀 회사가 이번에도 좀 투자를 리딩을 했다. 좀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마트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삼주는 장난 아닌 거죠. 그러네요. 와, 그거랑 대비해보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또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아까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실제 이름이다라고 찝어주셨는데 티커라고 하잖아요. 이 그 상장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검색되는 그 이름 자체를 웹툰의 축약어로 해놨더라고요. WBTN? 네, WBTN. 그래서 마치 웹툰을 우리가 상징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또 상장한 것도 나중에 웹툰이 더더더 유명해지고 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웹툰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명사지만 네. 그 해외에서는 그게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웹툰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된 거죠. 말하자면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꽤 이제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죠. 뉴스에서 많이 봤던 이 김준구 대표가 억만장자가 됐다. 이게 얼마나 벌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총으로 따지면 한 900억 안팎, 900억 안팎 정도에서 이제 이번에 상장 과정에서 김준구 대표가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고생했다고 현금으로 보너스를 받은 게 이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16억 원, 뭐 하늘마다 다르지만 400, 한 20억 안팎 이 정도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스톡 옵션을 받았어요. 스톡 옵션을 이제 346만 주를 이제 11달러 기준으로 받았대요. 근데 공모가가 11달러에 행사할 수 있는 받았으니까 공모가가 이번에 22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빼면 한 10달러 정도를 버는 거죠, 주당. 그거 계산하면 뭐 한 450억 하고 뭐 이제 뭐 조금 옛날에 받아놓은 이제 양도 제한 주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억 정도 되고 이런 거 합치면 한 900억 원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와. 11달러에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장을 21달러에 했고 상장하자마자 좀 올랐을 때 한 23달러 정도 갔었고 현재 뭐 어젠가가 20달러인 것 같은데 20달러 기준이면은 11달러에 사서 내가 20달러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9달러의 차익을 보고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총 900억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직장인 출신이셨잖아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읽어봤더니 예전에 웹툰에 등장할 때만 해도 대리였고 뭐 과장이었고 이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1,000억 가까운 이제 옵션을 받게 된 건데 이런 형태가 좀 흔한 형태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례는 있죠. 뭐 스톡 옵션을 받아서 그게 상장해서 돈을 많이 번 사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김준구 대표 같은 사례는 진짜 흔치 않은 사례죠. 이분은 아예 그냥 그 웹툰이라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혼자 창출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웹툰이라는 게 존재는 했지만 그게 네이버에서 그냥 부가적으로 서비스하는 어떤 하나의 그냥 만화 서비스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네이버의 중요한 그 비즈니스로 만들어 온 사람은 김준구 대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예 그 사업을 창업가처럼 해가지고 또 독립을 해서 이걸 상장시킨 사람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대단한 게 우리가 흔히 사장들이 얼마 받을까 뭐 이런 거 약간 직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찾아보기 쉽거든요. 그냥 코스닥 회사 검색해가지고 다트에서 이렇게 연봉 얼마 받는지 보면 돼요. 근데 높지 않아요. 의외로
그 적자인 기업은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인데. 예, 막 7, 8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코스닥 기업인데도 네. 그리고 뭐 흑자되고 좀 규모가 돼야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받냐라고 봤을 때 2015년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가장 전성기였을 때 갤럭시 엄청 전성기 그걸 이끈 사람이 신종균 사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100억 원을 넘게 받아가지고 연봉으로 그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거든요. 와, 연봉 탑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라면 100억 받아도 되지 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네이버의 그 뭐랄까 한 말단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서 1,000억 가까이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의 사장보다도 더 큰 보상을 얻은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스톡 주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현금을 416원 꽂아주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면서요. 이거는 흔치 않은 사례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이렇게 성공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도 이렇게 독립해서 성공시키는 사례잖아요. 거기에 신중호 대표가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스톡옵션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중구 대표는 이거를 반은 거의 900억 중에 반은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는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가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질문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2, 3년 전에 그 5조 10조까지 이렇게 거론이 됐거든요. 근데 2, 3년 전이면 와패드 인수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네이버가 더 큰 돈을 이제 쏟아내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 사실 더 받을 수도 있었다. 뭐 엄청난 성공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 근데 지금 타이밍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기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보상일 수도 있다고 근데 2, 생각합니다. 3년과 전과 비교하는 건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역사에 한 비즈니스 역사에서 아주 특출난 그 시기가 2, 3년 전이거든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그 무엇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주가를 생각해봐요. 2, 3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네. 뭐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을 생각하면 그 정상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팔아치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엄청난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장이 좋은 시기는 아니니까 뭐 약간 주식 보상이라는 게 타이밍도 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렇게 김용구 같은 사례, 김용구 대표 같은 사례가 있는가라는 네이버 웹툰 같은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그걸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CIC라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네이버 웹툰이 CIC라는 게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해서 회사 내에 또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옛날에는 과거에 이제 사내 벤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네. 근데 또 사내 벤처와 CIC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내 벤처는 우리 최 대표가 네. 하려고 했던 게 사내 벤처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회사에서 이거를 지원해주면 내가 지분 어느 정도 갖고 회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그럼 우리 같이 이 회사 안에서 이걸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내 벤처인데.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우리 최 대표 같은 창업자도 리스크를 좀 지는 거죠. 자기 지분도 태우고 하니까. 근데 이제 김용구 대표 같은 경우에 CIC는 그냥 원래 있던 사업부예요. 그 회사의 사업부를 그냥 모든 책임은 네가 지고 이걸 운영해라고 법적으로 법인은 아닌데 그 사업부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재무, 회계, 인사 다 네가 결정해. 라고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의 직원이지만 완전한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CIC거든요. 그 부서가 나중에 이게 성장해서 이제 법인으로 독립을 했고 그 법인을 이제 상장을 시킨 거죠. 이거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인으로 이제 중간에 한번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CIC였다가 사내 벤처도 이제 성장하면 이제 독립을 하죠. 우리 네이버가 삼성 SDS 사내 벤처로 시작해서 지금 네이버가 된 거거든요. 이제 사내 벤처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 CIC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죠. 네. 하나 더 여쭤볼게.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를 받으면 이 정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 이 네이버 웹툰은 지금 지배 구조가 어떤 형태예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네이버가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63.4%였고요. 라인 야후, 우리 지금 논란의 라인 네. 야후 일본 회사 24.7%입니다. 합치면 산수를 딱딱딱 해보면 88.1%네요. 네. 나머지는 이번에 상장한 뭐 그런 주식이겠죠. 이제 뭐 소액주주든 투자자든 네. 그렇게 이제 갖고 있고 이제 김중호 대표가 조금 받은 거고. 이제 옵션을 받은 거니까 아직은 이제 행사를 안 하면은 네, 네. 이제 안 나가는 상태인 거군요. 그렇게 그럼 네이버가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태군요. CIC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CIC로 독립을 시킨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 게 아까 특이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않나, 이걸 왜 굳이 독립을 시켰었나 라는 게 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왜 네이버는 왜 독립시켰을까요? 일단은 네이버가 되게 원래 옛날에는 조직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M&A, 뭐 투자, 뭐 자본 조달 이런 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2010년 되고 나서 좀 바뀌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그때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일례로 라인의 사례가 그런데, 라인의 경우 어떻게 보면 2010년대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후보 중 하나였잖아요. 그때 많이 싸운 회사가 그 위챗 그 운영한 텐센트였는데, 그때 텐센트에서 마케팅비로 1년에 몇천억 원을 그냥 태운다고 하니까 아무리 돈을 잘 버는 네이버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잘 벌지 이게 텐센트랑은 비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초반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밀어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계속 밀어줄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게 한국이랑 글로벌은 다른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딱 느끼고 초반엔 밀어주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공모금을 이렇게 그 씀으로써 좀 이렇게 기존과는 이제 스탠스 변화를 했죠. 그때 이혜진 창업자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남는데. 네. 회사 창업하고 나서 뭐 남들이 우리 보고 돈이 많다고 하지만 늘 자금에 쪼달렸는데 공모금 들어오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맛을 봤나 봐요. 이게 꿀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고 나서 그 이후로 정책을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신사업 정책은 뭐냐면 1번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포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 초기에는 네이버가 밀어줍니다. 되게 많이 밀어줘요. 막 몇백억, 몇천억 적자 그냥 감수하고 세게 밀어줍니다. 3번은 이제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아마 상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피날레를 보이고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포스트 라인이 누구였냐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노우라는 그런 서비스 운영업체가 그 후보였는데, 근데 스노우가 좀 잘 못했어요. 그런 길을 가다가 라인만큼 못했고, 그 다음으로 보인 게 이제 네이버 웹툰이랑 크림인데, 네이버 웹툰은 굉장히 잘했어요. 네이버 웹툰은 사실은 네이버 내부 조직일 때는 돈을 벌기는 했는데 큰 돈을 벌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사전 얼마나 버는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사하고 난 다음 바로 직후 그때 그 네이버 웹툰의 감사 보고서를 긁어봤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분사 전후니까 그때 대략 알 수 있죠. 한 700~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네이버 웹툰 매출이 여기에만 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잡힐 수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1000억은 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매출이요? 그렇죠. 그 연매출 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그 이제 오피셜하게 밝혀진 게 2020년 4분기예요. 그때부터는 공시를 했어요. 우리 그 네이버 웹툰이 얼마 번다. 4분기에 870억 원을 벌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벌었던 거를 한 분기 만에 버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산하면 2020년에는 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2~3천억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5천억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7천억 원에 이렇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사 전후에 1000억 원, 연매출 1000억 원이었던 사업체가 10배 이상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제 뭐 김준구 대표가 엄청나게 헌신을 한 것도 있지만, 뭐 네이버가 정말 네이버 웹툰을 팍팍팍 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다만 뭐 여담으로, 여기까지가 어쨌든 스토리인데 여담으로 흥미로운 점은 작년에 성장성이 좋지 못했어요. 작년에 분기당
3,500억 원에서 4천억 정도 벌더라고요. 이게 근데 분기가 계속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 기업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좀 상장을 서두른 게 아닐까. 이게 더 지속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 안 된다. 그냥 낮은 가격이라도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업계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웹툰을 가리켜 흔히 말해 이제 그 도파민 분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자극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쇼폼이 그걸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그렇죠. 쇼폼이 훨씬 더 도파민을 더 분출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크고, 두 번째는 엔데믹 현상을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예전에는 MZ 세대들이 그 팬데믹 시절에는 이제 집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매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활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 회사가 지금 위기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최근 네이버 웹툰의 실적이 뭐 아름답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그 사실은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좀 있어요. 웹툰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이제 엔데믹이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북미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북미에서는 마블이나 이런 코믹스들도 그 마이너 문화란 말이죠. 마블도 마이너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게 현재의 웹툰이에요. 이게 이제 마블 수준 올라가고 이제 더 주류 문화가 될 때까지는 너무 요원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아 이제는 여기가 한계인가라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지금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이제 기대가 조금 줄어든 거죠. 더 성장할 것 같으면 그럼 좀 더 있다가 하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요즘에 성장이 좀 거의 한계에 왔나라고 하면 이제 상장으로 가자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성장세가 주춤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웹툰 천국, 웹소설 천국 중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엄청 커요.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해지고 그러는데 좀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 콘텐츠 쪽에서 핫한 거는 그 쇼폼인데 짧은 드라마, 이게 되게 핫하대요. 뭐 3분짜리 드라마.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쇼폼 쪽의 생태계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굳건해지고 있어서 이게 웹툰에 뭐랄까 악영향을 직격탄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특히 젊은 10대들이 이제 웹툰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츠 같은 걸 보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옛날에 웹툰 보는 게 재밌었는데 그만큼 재밌는 게 쇼츠에 있는데 보기는 쇼츠가 더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마 약간은 이제 빠지지 않나. 오히려 이제 30대나 이런 아저씨들이 웹툰에도 미쳐 있죠. 첫째로는 팬데믹 때 돈 쓸 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에 많이 썼어서 그때 그 붐을 좀 탔던 게 있었는데 그거 끝나면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돈 쓰는 규모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둘째로는 그 내에서도 영상 쪽으로 좀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막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이게 김중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당시에 웹툰을 만들 때 만화 산업이 워낙 죽어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만화를 많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웹툰 문화를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두 번째 위기를 맞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웹툰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보편화된 문화이지만 네. 이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북미나 이런 서구권에서 통하냐? 현재는 굉장히 마이너의 마이너 문화인데 이게 한 단계씩 더 메이저로 갈 수도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심이 살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2, 3년 전에는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된다. 되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꺾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조달하는 4,300억 정도를 되게 좀 잘 써야 될 네,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메이저 문화로 잘 올라가야. 4,300억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옛날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샀다 이럴 네. 때 그때 1조였어요. 5천억 1조였단 말이죠. 근데 IPO에서 5천억 벌었다면 그 1조 반밖에 안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5천억을 목표로 이거를 정말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북미에서 어떤 이게 웹툰을 좀 더 메이저로 올리기 위한
어떠한 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장을 하는 예, 이 위원회 단지 5천억을 더 조달해가지고 네. 이걸로 이거 어디다 투자해서 돈이 없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스토리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중구 대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거기에 초반에 같이 하셨던 만화 작가들도 타임스퀘어에 가서 네. 사인회를 하면서 또 타임스퀘어 광고판을 한순간 다 네이버 웹툰으로 덮었었더라고요. 그런 모든 액션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이야기 자체도 조석 그 작가께서도 처음에 이제 김중구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 원래 처음에 네이버 웹툰에 안 실어주려고 선배가 그러는 걸 제가 책임지고 마음의 소리를 실었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작가분이 타임스퀘어에 가서 사인회를 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게 좋은 광고거리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김중구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 웹툰 넘어서 한국 만화 산업의 이 생존을 가능케 한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냥 그 시절에 만화가 이제 시장이 디지털로 옮겨오지 못하고 스캔본만 이렇게 보던 시절에 이제 우리 MP3 복제해서 듣던 시절처럼 야 이렇게 하다 다 죽는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디지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만화가들이 새로운 디지털에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발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뭐 구세주죠 만화 산업에. 그렇죠. 지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많이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직장인이 돈 많이 벌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서 돈 많이 버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라인의 이제 신중호 대표께서 라인 상장할 때 한 2,500억 정도 스톡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보상이 크게 갈 수 있었던 겁니까? 근데 기업 가치가 달라요. 예. 이번에 그 웹툰은 아까 얼마에 3조 5천억? 네. 그러니까 4조 좀 안 되는 3조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였는데 그때 라인은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9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3배? 이번에 900억이니까 93, 27.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기업 가치로 따지자면. 네, 이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고요.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신중호 대표한테만 이렇게 스톡을 준 게 아니라 막 기사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분의 1 정도 최대 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것도 좀 기사가 나오고 또 뭐 스톡을 좀 많이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그때도 상장사였잖아요. 근데 네. 상장사가 이렇게 자기네 회사 구성원들한테 스톡을 막 주거나 이렇게 뭐 자사주 사는 걸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뭐 있긴 있죠. 많이 있냐라고 물어본 기준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네이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어떤 기점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해진 창업자나 그 네이버의 어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창업가처럼 움직이길 바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타트업 정신을 직원들이 갖기를 바라고 계속 그런 걸 요구하는데 사실 네이버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생각으로 입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난 좋은 대학에 연봉 좋은데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 이런 기분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이제 네이버가 성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이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IT 산업은 그렇게 해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구글과 싸우고 뭐 싸워야 되는데 맨날 새로운 거 생각하고 뭐 아이디어 내고 창업 도전하고 창업가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걸로는 이제 회사가 운영되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창업가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네이버 뭐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해서 네이버 그 경영진들의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주식을 주면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금도 주식으로 주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보태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노조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싫어합니다. 현금으로 달라? 현금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네. 좋겠죠. 아. 근데 주식 가치가 요즘 네이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심지어 받은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오히려 좋을 수도? 올라갈지도 올라갈 수도 모르니까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이제 화나겠죠? 아까 네이버는 예전에 안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카카오 문법이었잖아요. 김범수 창업자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거기 뭐 100명의 CEO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다 분산시켜갖고 다 각자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한때 논란이 된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혜진 당신은 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장이었을까요? 뭐 지금은 GIO라는 직급인데 그때 논란이 뭐였냐면 통근버스를 없애는 거였어요. 아. 왜 통근버스를 없애냐? 통근버스에 맞춰 퇴근한다 이거야. 일이 있고 해야 되면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창업가하고 스타트업 정신인데 네. 통근버스에 맞춰서 퇴근했다가 출근했다가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없애는 이게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죠. 무슨 야근 강요냐, 네. 뭐 그렇게 이제 한 뒤로 그러면 이제 단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아까 말했던 창업가 정신을 키우자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CIC 제도 이런 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CIC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조직에서 완전히 책임을 네가 지분만 없고 스타트업 대표처럼 움직여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사내벤처는 지분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지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권, 회계권 다 갖고 있지만 나는 그냥 아직 직원인 거죠.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나가 성공해라. 나가서 이걸 독립시켜서 김중구처럼 성공해라. 이런 게 이제 미션인데 카카오는 독립을 시키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카카오가 독립을 시키는 이유는 창업가를 만든다 이런 것도 이제 취지도 있지만 카카오가 독립을 시킬 때는 투자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이런 거에 내가 5천억 카카오 본사에서 5천억 투자해서 택시 사업하자 1조 투자할게 이렇게 하기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독립해서 뭐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사모펀드한테 뭐 5천억 받아와서 이제 이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자. 그러면 또 카카오페이는 뭐 알리바바에서 뭐 그때 2천 몇백인가 이렇게 받았죠. 그렇게 받아서 이 투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카카오가 독립을 시킬 때는 외부 투자를 받고 싶어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독립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네이버는 독립을 시키지만 일단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줘서 막 계속 먹이도 주고 이렇게 돌봐준 다음에 얘가 진짜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독립시켜갖고 싸우게 만든다고 하면은 카카오는 일단 태어나면은 나가서 네가 알아서 잘 먹고 그렇죠. 살아. 네. 그래서 옛날에 카카오가 자꾸 분할한다고 뭐 LG 엔솔하고 비슷하다고 네. 욕을 먹었잖아요. 저도 그것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LG 엔솔은 다 키워놓고 네. 그 사업부만 떼어서 거기서 외부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인들만 좋은 거였잖아요. 돈은 회사에서 다 썼는데 이미. 네,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처음부터 그냥 설립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내보낸 경우거든요. 외부 투자로 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좀 상황은 다르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목적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밀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외부 자원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다만 네이버, 카카오 좀 다른 점은 네이버는 좀 사회적인 눈치나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도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외부 투자 받고 뭐 이렇게 상장까지 시키면 이건 욕 먹을 텐데 뭐 이런 내부 논의가 있어. 근데 카카오는 좀 그런 게 좀 없었던 거죠. 그냥 하자. 그냥 처음부터 우리 그냥 투자 받아서 좀 가자. 그래서 이걸 두고 그 네이버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임원들 그 경영진 사이에서 카카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욕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여러 가지 현실 고려해서 물론 욕 먹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그 자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뭐 IR이라든지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카카오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좀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 그 배 CFO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그 지금은 네이버도 좀 대놓고 하진 않지만 뭐 비슷해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때는 제가 알기론 그때 그 CFO님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게 있었죠. 근데 핵심은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구글에 있는 많은 신사업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통합시켜서 하자 이러기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명의 뭐랄까 그 CEO가 이렇게 그 모티베이션 갖고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거는 전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리고 네이버도 요새 들어서는 이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외부 자본 조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크림 같은 경우는 알토스 벤처스에 일찌감치 이렇게 자본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내고 있어서 막 다르지만 좀
아주 다르진 않은 뭐 약간 미묘한 차이가 그 있는 뭐 그런 거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랬는데 네이버는 대부분 독립시킬 때 100% 자회사로 독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받아서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이번에 웹툰도 거의 네이버랑 라인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상장하면서 완전히, 외부 투자자가 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독립시킬 때 거의 그 네이버는 그냥 100% 자회사로 거의 독립을 시켜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카카오와 말씀해 주셨고. 그 네이버에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라인이 있었던 거고 지금 웹툰 있었던 지금 성공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크림이라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좀 봐야 될 CIC 계열사 같은 게 네이버에 있습니까? 불행히도 CIC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네. 올해 CIC 제도가 없어졌는데 CIC로 독립해서 이제 상장까지 한 회사는 두 개밖에 없죠. 웹툰하고 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이 회사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CIC로 있다가 독립해서 이제 상장까지 해서 이제 움직이는 회사고 나머지 CIC들이 좀 있었는데 뭐 검색 CIC도 있었고 쇼핑 CIC도 있었고 지도 쪽에 CIC도 있었고 한 5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올해 초에 다 이제 그 현재 CIC 제도를 없애고 이제 조직의 통제를 받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이끄시던 이제 위에 임원급 분들은 좀 많이 상심을 하셨겠군요. 근데 그 상심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한이 있다는 거, 책임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책임이 좀 덜해지긴 하겠죠. 예. 그리고 김중구님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사람이요. 또 현재 CIC들이 사실은 쇼핑만 해도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쇼핑의 단독 서비스가 아니고 네이버 포털과 이런 거하고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서비스라서 네. 이거 하나 가지고 쇼핑 나는 단독이야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하기는 네이버 서비스하고 너무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본사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통제받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할 거야 난 CIC야 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네이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봤고요. 저희 오늘 썸네일에 나간 거에서도 이제 보면은 저희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놨는데 거기랑 한번 비교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전 직장이긴 했지만 그때는 산에 있었던 이제 직원분이셨고 여기 오면서 이제 좀 권한이 하이브 쪽으로 오면서 권한이 좀 커졌고 아무튼 어도어라는 회사를 독립해서 이제 나가고 하는 과정이 IT에 있는 CIC랑 큰 맥락에서 좀 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요 한번 두 개를 비슷함과 다름을 좀 한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둘 중 누가 더 파격적인 보상안을 받았냐 일단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라고 하면 민희진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민희진 대표는 현실을 아직 못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민희진 대표의 보상안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민희진 대표가 지분 20%를 받았단 말이죠. 하이브에게 보상으로 받았고 이 중 13.5%를 풋옵션을 통해서 그 특정 조건에 따라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분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핵심이잖아요. 그 이제 풋옵션이라는 건 요것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은 주식 가격이 이 가격보다 높을 땐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최소 하이브가 이 정도는 돈 주고 나한테 사가지고 이건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그냥 내가 풋옵션 행사하겠다라고 무조건 사줘야 돼요. 뭐 이런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게 핵심인데 그 어도의 기업 가치를 뭐 이거는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고 여러 IB 전문지의 보도를 종합을 한 건데 영업이익의 13배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하면 되죠. 2023년 기준으로 어도어가 3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4,300억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중 이제 13.5%를 풋옵션을 행사해서 넘긴다라고 하면 580억 정도를 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3년 기준인데 만약 2024년에 뭐 그 영업이익이 2배가 뛰었다. 뉴진스가 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1,000억 원 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중구 대표가 받는 것에 버금가죠. 그 이상이거나. 근데 이게 왜 민희진이 파격적이냐, 민희진 받는 보상안이 파격적이냐 하냐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3, 4조 원이에요. 근데 어도의 기업 가치는 영업이익이 2배 뛰었다 하더라도 1조 원이 안 돼요.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돈은 미니진이 비슷하거나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진 대표의 보상안이 훨씬 더 파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나 라인식으로 그 미니진 대표가 받았다라고 하면 100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한 2%, 3% 2에서 5% 정도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게 받았다. 근데 다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김중구 대표님과 다르게 그 미니진 대표님은 거물인 상태로 하이브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굉장히 좀 쉬웠을 거예요. 훨씬 더 협상력을 갖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도는 불과 2,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네이버 웹툰은 10년이 훌쩍 넘어서 야 이제 비로소 매출 1,000억 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성과의 시성이라든지 그리고 협상력을 봤을 때는 미니진의 보상안이 뭐 아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무엇보다도 미니진 대표는 중간에 싸움을 붙어서 지금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법에서 지면 그냥 꽝인 거거든요.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 지분은 받는 건데, 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언제 매각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 견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애매한 경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승자는 김중구 대표다. 현재로 봤을 때는 예. 원래는 더 적게 받은 거일 수 있었으나 그렇죠. 현재로서는 김중구 대표가 나왔다. 이게 지금 하이브 시총을 보니까 8조 2천억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지금 4조 가까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거의 하이브의 절반 정도 가까운 시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도어는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받아갈 수 있었던 미니진 대표의 기대값은 그렇죠. 김중구 대표랑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퍼센트지로 보면 훨씬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장인분들에게 팁을 하나, 인생의 진리를 하나 네.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주식 보상이라는 게 약간 정신 승리하고 희망 회로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와서 엄청 뜰 수도 있고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김중구 대표가 얼마나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겠어요, 지금까지. 그 CIC 대표라는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권한도 없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거의 20년의 장고 끝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보상도 정말 이 정도의 뭐랄까 기다림은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뭐 민희진 대표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난 거죠. 김중구 대표처럼 살지 마세요. 그분 뭐 하루에 3시간 자도 많이 잤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면 인생 피곤해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르죠. 만약에 좀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나는 커리어로, 그러면 이제 김중구 대표처럼 사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안빈 낙도가 중요하고 나는 좀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존경받아야 마땅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사실 그분이. 근데 김중구 대표는 부인이 그걸 용납해 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일화 중에 재밌던 일화가 만화가를 집으로 초청했는데 집에서 부인이 그 만화가 코스프레하고 그 만화 코스프레하고 접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근데 그 정말 그 경영자가 딴짓 안 하고 경영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정에 충실하면 정말 저는 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영자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김중구 대표님은 시작이 대리고 과장이었던 거지 어느 순간부터는 창업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입사는 개발자 사원으로 들어와서 웹툰 자기가 그냥 웹툰이 너무 좋아서 웹툰을 해가지고 웹툰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부서를 비즈니스 부서로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개발하라고 네, 그쵸. 뽑았는데 네, 개발은 안 하고 웹툰 내가 할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민희진 대표랑 그 김중구 대표랑의 차이가 있다면 김중구 대표의 900억 보상은 와 너 정말 잘했다. 네 진짜 고생했고 훌륭하다라고 받은 900억이에요. 네. 근데 민희진 대표가 받은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금액은 야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너 나랑 같이 일해주자. 아. 이걸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하나는 결과고 네. 하나는 이제 모셔온 거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스포츠로 이제 데뷔하면은 저기 김중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우리 유소년 팀에서부터 이렇게 큰 거고 여기는 이제 큰 돈 이 정도 FA 영입한 거죠. 영입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안에서도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민진 대표가 받은 그 주식 스톡 옵션도 아니고 주식을 20%로 받는 그런 건 진짜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네이버 웹툰 지배구조를 여쭤봤던 게 그럼 과연 이 전체 퍼센트지에서 이 김중구 대표가 나중에 차지할 비중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좀 궁금했던 건데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1%도 뭐 대략말랑 하는 건가요? 제가 숫자는 그쵸.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 안 해봤는데 4조에서 500억이면은 그럴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는 20%인 거잖아요. 성공 사례를 조금 더 알아볼 건데 그 전에 하나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게 아까 카카오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는 그래도 성공 사례들이 보이면서 그래도 네이버 약간 박수 쳐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예전에 좀 중간에 매각해서 욕먹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임지은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송도 계속 했었고 뭐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왜 이렇게 좀 잡음이 많은 건가요? 잡음이 많다고 우리가 너무 인식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잡음이 많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 임준 대표는 이거는 이제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서 근데 그때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거니까 그건 좀 열애로 둬야 된다. 잡음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때도 아니고 그 벤처 때 그 투자사 때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했던 뭐 또 논란이 됐던 남궁 대표 이분도 그냥 스톡옵션 받은 거를 퇴사하려고 해서 그 행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이게 아주 흔한 일인데 괜히 카카오한테 트집 잡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거고 딱 하나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욕을 좀 많이 먹었던 이슈인데 카카오페이 대표가 유영준 대표가 이제 상장한 지 뭐 한 달 됐나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지분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걸 보고 투자자들이 야, 난 이제 투자했는데 넌 판다고 막 이렇게 이제 열받은 거죠.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도덕적으로도 뭐 문제가 될까는 싶은데 근데 약간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야, 네가 팔면 이 주식이 떨어질 거란 얘기잖아. 이런 영향이 느낌이죠. 미치잖아요. 예. 실제 주가에. 그런 면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카카오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있었나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는 주요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스톡옵션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되게 많이 줬고 그리고 정말 2010년대 들어서 사실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이거든요. 그걸 10년 만에 정말 거의 뭐 총합 합쳐서 뭐 시가총액 100조 원에 이르렀을 정도로 관계사 다 합쳐서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좀 아름다울 뻔한 사례가 딱 그 류영준 그 대표의 사례예요. 사실 류영준 대표는 모든 그런 거의 저는 김중구 대표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준하는 성취를 이뤘거든요. 그분이 처음에는 개발자로 들어와가지고 뭐 보이스톡 같은 것도 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그분도 사업에 꿈이 있어서 금융팀장으로 이렇게 딱 발령 받아가지고 금융서비스 총괄 하다가 자연스럽게 카카오페이로 이어지고 카카오페이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합리적인 그런 주식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차익이 한 4,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충분히 그걸 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뭔가 이제 회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치고 빠지기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 그리고 주주들 다 속된 말로 이렇게 그 나쁘게 했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그 류영준 대표가 카카오 본사의 대표로 가기로 내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상충 이슈가 생겨요. 왜냐면 관계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본사의 대표를 한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관계사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사의 자식 편애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각하는 게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랄까 좀 아름다울 뻔했는데 좀 타이밍상 좀 이게 더럽게 된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 매듭이 되고 그 당시에 카카오가 욕먹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자회사 대표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고 본사 대표까지 했으면은 그렇죠. 뭔가 김중구 대표가 이제 네이버 대표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러니까 엔데믹이 6개월만 늦게 이루어졌어도 좀 다르게 역사가 흘렀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능했던 분이었고 정말 카카오페이를 진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딱 그 직장인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의리보단 실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의리 지키느니 차라리 나는 좀 욕먹더라도 실리. 근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약간 남궁훈 대표님이 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떵떵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카카오의 주가를 자기가 15만 원 만들 때까지는 정말 보수도 안 맞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팔고 그냥 나갔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뭐 그것도 막 욕할 수는 없어도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저는 약간 좀 의리보다 실리,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카카오란 조직이 좀 요즘은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직 문화가 좀 느슨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느슨하고 좋게 말하면 자율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네이버처럼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 각 창업자들 분들도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 가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좀 종종 생기긴 하죠. 근데 이게 일일이 막 맨 위 꼭대기에서 막 김범수 의장이 하나씩 다 지시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컨트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죠. 그게 여태까지 그랬었고 이제 앞으로는 좀 안 그러려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꼬인 상황이 있었군요 중간에. 그래서 아름다울 뻔했는데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유현준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죠. 속 터질 노릇이죠. 그렇죠. 저도 뭐 어디 투자했다 그런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10분의 1이 돌아요. 카카오페이 주가가. 자, 지금 여기 투자하시고 나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속이 터지실 겁니다. 요거를 한번 그러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뭔가 네이버 카카오는 요새 조금 봤으니까 요렇게 직장인으로서 뭐 CIC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식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을 거둔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분들 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취재를 했을 때도 벤처캐피탈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게 그 스톡옵션으로 돈 번 케이스를 거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상 스톡옵션은 허울뿐인 보상일 가능성이 컸는데 근데 이게 2010년대 중반 들어서 바뀌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세분화됐거든요. 초기, 중기, 후기, 뭐 프리 IPO, IPO 이렇게 되면서 후기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들이 막 투자했던 거 혹은 이때 형성됐던 주주 구성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네들 위주로. 그러면 그때 특히 여기서 걸림돌 혹은 이제 좀 신경 쓰인 사람들이 전 직원들이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화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또 가능케 하는 뭐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어요. 뭐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구주만 매입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유니콘급 회사다라고 하면 초기 직원들은 그리고 주식 보상 받았던 직원들은 웬만하면 돈 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들이 가져간 돈은 몇 천만 원, 몇억 원, 많아도 몇십억 원을 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스톡옵션이 정말 큰 지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들이 그 있었던 회사가 기업가치 1조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데 좀 민희진 대표나 아니면 김중구 대표님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이들은 정말 뭐 수천억 수조 원의 회사를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거고 뭐 충분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 그쪽 방면의 전문가시니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예. 한 몇 억 정도 스톡 받는 것만이라는 지금 표현도 되게 좀 건방진 표현인데 몇 억 정도의 스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이렇게 번다고 하니까 어떤 이 스텝을 밟아야 그게 좀 유리합니까? 그게 일단 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어떻게 모든 투자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건데, 근데 싸게 사는 게 좋으냐, 비싸게 파는 게 좋으냐, 이 둘 중 뭐가 더 좀 더 우선돼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싸게 파는 거는 시점도 자기가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팔아봤자 별 소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이 활황이고 뭐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되게 해피한 그럴 때 스톡옵션 받는 건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비싸게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좀 뭐랄까 그 모두가 암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그 회사가 정말 못 클 것 같, 그 정말 초창기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스톡옵션을 받으면 이게 이제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든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긴 한데 스탁 옵션이야말로 정말 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의사결정 내리면 확실히 이제 수익률이 좋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하면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좀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창한 대표도 이제 그냥 그 옛날에 조그만 진호게임즈라는 회사의 CTO로 이제 개발 총괄 책임자였다가 그 회사가 진호게임즈가 이제 블루홀이라는 회사에, 지금 회사 이름 뭐죠? 블루홀이? 지금 크래프톤이죠. 네. 근데 그 인수를 돼서 이제 자회사의 직원이다가 이제 자회사의 대표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근데 그 이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임이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막 할 때 다들 하지 말라고. 지금 MMORPG나 잘하지 뭐 그런 걸 하냐고. 우리는 그거 하지 마. 그러는데 이거 된다. 그러니까 블루홀이 원래 테라 만든 네, 그렇죠. MMORPG에 네. 또 특화된 그런 거를 회사잖아요. 잘하려는 회사였는데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를 들고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설득하고 계속 싸워가면서 조직에서, 이 조직원이잖아요. 그냥 월급쟁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위에서 하지 말라는데, 보통 월급쟁이들은 위에서 내가 아이디어로 신박한 걸 냈다고 생각했는데 까잖아요. 그러면 빈정이 상하죠. 누가 뭐 한다고 이걸 끝까지 우기고 있어? 그걸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대체로 갖죠. 근데 우리 김창완 대표 같은 분들은 그걸 윗사람들이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배틀그라운드 결국 만들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로 만들었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김준구 대표도 처음에 그 마음의 소리라는 이 웹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연재해야겠다고 하니까 위 팀장이 그거 하지 마, 이상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책임지겠어 하고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멘트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성공 안 하면 나 퇴사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이 좋은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냥 욕만 먹으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잘리진 않을 네, 거잖아요. 그 보통 이제 뇌를 위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윗사람한테 뇌를 위탁하고 그 책임은 내가 안 지니까 하고 그냥 근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이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위탁을 멈추고 자기가 끝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창업하시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내부에서 받아내는 게 더 쉽습니까? 두 분 다 해보셨잖아요. 원하는 걸 하는 건 창업하는 것이 쉽죠. 책임도 크니까. 책임도 크고 월급을 못 주면 큰일 나니까. 뭐 장단점이 있죠. 그 창업은 리스크가 많은 대신에 리워드가 많은 거고, 대신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사업부를 만드는 건 리스크가 적은 대신 리워드도 제한적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높은 리스크에 낮은 리워드, 뭐 높은 리워드에 낮은 리스크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리스크대로 한다. 근데 그 리스크를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의사결정해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도 이게 창업은 정말 내가 모든 거를 다 걸어야 되고 뭔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지만, CIC라던가 이제 내부에서 뭐 내부 벤처처럼 해보는 거는 잘리지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패를 해도 회사에서 그래도 경험을 크게 사주잖아요. 얘가 네. 뭔가에 책임지고 해봤던 경험 이런 것도 해보니 그런 게 있으니까 리워드가 창업보다는 좀 낮겠지만, 그냥 직장인으로 뇌 위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요 뭔가를 해보는 게 그래도 크게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그걸 만드는 거죠. 너의 그 창업가처럼 움직여줘라고 하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직장인한테도 사실은 좋고 네. 회사한테도 좋은 거고. 회사에서 거기서 뭐 망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 대박이 나서 예를 들어 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회사를 전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런 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떤 현재 경영자와 창업자가 생각하는 그 범주 밖에 있는 걸 누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현실로 가져오려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CIC라는 게 또 컴퍼니 빌딩이나 CIC라는 게 재밌는 게 판 깔아서 해봐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실패 사례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정말 이제 우연한 기회로 혹은 한 명의 정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이제 헌신에 의해서 되는 거지. 뭔가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나 뭐 이런 걸 되게 게임사들이 많이 하려고 했어요. 스튜디오도 여러 개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 안 되더라고요. 되게 이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게 김중구 대표 인터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때 그걸로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전에 CIC 유행하고 그럴 때 보도자료 엄청 많이 왔잖아요. 뭐 CIC 제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사내 창업을 유도하겠다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요새 뭐 다 조용해진 거 보면 확실히 창업을 위한 창업보다는 진짜 뭔가를 쏟아부을 수 있을 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저희 이번에 오늘 낮에도 이게 공고가 나갔더니 댓글이 또 바로 달렸는데 네이버 이러니까 맨날 분리시켜갖고 또 상장시키고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하니까 주주들만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달렸더라고요. 이제 카카오도 그런 욕을 먹었었고 예전에 이제 엔솔 때문에 네. 이제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CIC를 만들어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열사를 만들어 놓는 게 기존 이제 기존 모기업한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불리한 게 있습니까? 모기업도 안 좋고 그 자회사도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그 주주 입장에서는 매력을 느끼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쪼개지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 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비유를 들자면 인기 아이돌이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몇몇 인기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독립해서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비유할 수가 있죠. 이러면 분명히 팬덤은 와이되기 마련이고 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개개인들은 그리고 그 개개인들도 당연히 그 팬덤보다는 못할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많고 물론 더 잘된 사람들도 아주 소수나마 있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주요 사업부를 떼서 상장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좀 왜 우리나라만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돈 문제와 그 오너십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신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투자 유치나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희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100% 떼거나 아니면 뭐 기존 자회사들을 이렇게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자본 시장의 낙후성과는 좀 관련이 있다 분명.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뭐랄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좀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간 이 아이돌하고 비교를 하면 모 기업 본체가 이 어떤 작은 그 스타트업, CIC나 이런 분리된 회사보다 너무 커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산이 되는 걸 넘어서 어떤 가둬두는 가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핑클의 그 이효리 그 가수가 핑클에 있을 때와 나와서 훨씬 잘 됐잖아요. 그거는 그때 뭐 갖고 있는 이효리 뭐 10미닛 이런 컨셉이 핑클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핑클이라는 그 팀 안에서 그런 끼가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근데 밖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발현된 케이스거든요. 요런 건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그 자회사가 막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사의 의사결정 과정, 회장님의 결정 이런 거 안에 다 갇혀 있으면 클래도 못 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빼서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어느 회사들처럼 이렇게 그냥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의 몸을 넘어서 더 크게 가라라고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웹툰 같은 경우에 그냥 네이버 우산 안에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독립해서 글로벌로 나가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종류의 맨날 마블 얘기하잖아요. 마블 같은 회사가 될 뭐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이버 안에서 그 의사결정의 지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해외에서는 그 사실 주주들 반대로 사실 시도조차도 안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경우 유튜브 상장시켜도 돼요. 그러면 아마 최소 몇백 조일 거예요, 아마. 근데 당연히 안 하는 이유가 그럼 본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사 주주들로서는 안 하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주들이 공격적이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법정 소송을 할 정도로 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되게 주주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물론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더 잘 될 것 같고 본사에도 이 확실한 이익을 줄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오케이인데 대신 이 과정들이라든지 리스크 요인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공개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주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이게 분할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주총회 사항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 사항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 이건 주주들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문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유튜브나 구글은 이미 자기가 글로벌이에요. 자기가 이미 최고의 우산이야. 그러니까 더 작은 우산을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라인만 생각해도 네이버가 라인을 왜 소뱅한테 사실 줬느냐. 그거는 라인이 적자가 계속 되니까 네이버 주가가 맨날 욕먹고 라인 저것 때문에 이 네이버 본사 맨날 주주들이 야 너 라인 저것 때문에 맨날 적자 나고 맨날 손해가 얼마냐 맨날 욕먹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인을 계열해서 떼어내니까 이제 네이버 그때부터 컸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집이 너무 작았던 거죠. 라인을 품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둬놓는 경우도 있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게 네이버 웹툰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라인이 안 좋았어요. 10조 원으로 딱 피날레를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속된 말로 물린 거잖아요. 지금 소뱅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네이버 웹툰도 지금 라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인처럼 너무나도 많은 게 비슷해요. 사실은 초반에 인하우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상장까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근데 과연 나중에 네이버 웹툰을 정말 독립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여기서 키맨은 누구인가? 김준구 대표가 만약에 나가면 어떡하지? 자본 조달은 또 어떡하지? 이런 것들 네이버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라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큰 숙제이긴 할 거예요. 어쨌든 라인은 아쉽게도 그렇게 끝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은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속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로 참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도 지금 공모가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뭐지? 여기 왜 투자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한 쿠팡 정도 돼야 그나마 꾸역꾸역 설득할 수가 있는 거지. 쿠팡도 엄청 공모가 대비 떨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인 거고 정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웹툰의 경우는 정말 글로벌 시장을 기대한 만큼 열어 제치느냐 지금 상태로는 그 가치를 받기 어렵죠. 네.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로 그 가치를 받은 건데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봐야죠. 오늘 이렇게 직장인 성공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좀 큰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성공의 쾌감도 맛보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두 분은 이제 창업을 하셨지만 저는 창업할 용기까지는 없거든요. 하지만 직장인보다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조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은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길도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2주 동안 비 너무 많이 안 와서 너무 피해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별일 없이 무탈하게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